네, 안녕하세요. 허인성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굉장히 또 바쁘시잖아요. 네. 요즘 막 사람들이 경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채널에서 또 박사님을 찾아보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인기를 실감하세요? 뭐 인기 정도는 아니고 네. 그냥 살짝. 어떤 콘텐츠든지 박사님이 출연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 귀를 쫑긋하고 듣는다는 말 저도 이제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박사님 오늘은 다른 채널에서는 나누지 못했던 다양한 속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 준비되셨나요? 겁나네요. 네. 박사님 일단 좀 개인적인 질문부터 살짝 드리고 넘어갈게요. 금융 쪽에 언제부터 관심이 있으셨어요? 뭐 회사를 다니면서부터죠, 사실은. 다니면서부터요? 네. 원래는 저는 뭐 네.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는 쪽에 더 관심을 가졌는데 네. 어쩌다가 보니까 증권회사에 들어왔고 또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뭐 그게 천지같이 느껴졌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을 롤모델로 하는 후배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박사님이 조금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도 있으신가요? 글쎄요, 너무 광범위한데요. 갑자기 너무 광범위하게 훅 들어갔나요? 네.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은 정말 자기 적성과 재능과 일치하면 네. 괜찮은 직업 같다는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자기 이름 석자로 책임 있는 리포트를 글을 쓴다라는 것은 사실은 축복이거든요. 네. 그리고 특권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재능과 관심만 혹은 뭐 자기의 어쨌든 성향과 맞다면 애널리스트는 보상을 떠나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인데 좀 보상도 받는다. 그런 직업은 최고 아닙니까? 네. 박사님 개인적으로 그럼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놓고 본다면 몇 점 정도? 네, 지금 저 회사에 다닐 때나 방송을 할 때나 저는 뭐 1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이요? 네. 요즘 방송 스케줄이 얼마나 많으신 거예요, 그럼? 뭐 조금 많은데 네. 이제 방송보다는 조금 올해는 좀 글도 많이 쓰고 네. 좀 책도 쓰고 조금 자기 내면 쪽에 좀 그 비어 있는 네. 실력을 좀 채우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많이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금융산업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예전보다 좀 좋아졌다고 보시나요? 네네. 뭐 본질적인 투자자 보호라든지 기업의 투자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금융산업의 성장 기여 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과거보다는 많은 법률적인 어쨌든 제도가 마련됐지 않습니까? 네. 2021년 12월인가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발효가 됐고, 네. 시행령도 그 다음 해 작년도에 이제 발효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금융상품, 뭐 보험부터 대출 또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들, 또 자산운용사의 상품들 이런 것들을 어쨌든 고객들이 선택함에 있어서 좀 그동안은 좀 소외된 부분 혹은 불공정했던 부분, 또 불안전 판매 계속 뉴스에 나오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금소법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좀 안전장치가 마련됐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법은 마련됐는데 조금 문화가 아직까지는 조금 좋은 쪽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지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과정일 뿐이다. 갈 길은 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경제 관련해서 전망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지표를 많이 참고하시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지표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요즘은 이런 지표보다는 이런 지표를 본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딱히 뭐 정리된 건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중앙은행의 기능,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기능하고 또 유동성 요인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고 그게 좀 마켓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벡터 현상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경제가 먼저 어떻게 굴러가고 그 굴러가는 경제에 따라서 뭐 물가도 형성되고 통화 정책도 이렇게 연결돼서 이런 것들이 종속 변수가 돼 있는데 지금은 유동성 시대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중앙은행이 이제 지나치게 어쨌든 경기에 깊숙하게 개입을 하고 있고 또 경제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에 어쨌든 대응을 함에 있어서 통화정책의 기능이 훨씬 더 지난 20년, 30년간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어느 나라나 할 거 없이 물론 미국 중심이지만 유동성 사이즈가 커졌고 GDP 대비 M2 비율이라든지 총통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결국엔 유동성이 어쨌든 경기를 만들고 네. 또 유동성이 물가를 만들고 네. 거꾸로 된 느낌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분석의 초점이 이제 펀더멘탈 경기 쪽보다는 오히려 유동성 통화 정책 쪽에 맞춰져 있는 재정 정책을 포함해서 네. 어쨌든 정책적인 측면에 조금 많이 포커싱 되어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일단 변동성이 심해진 것 같아요. 네. 특히 위험자산 시장도 물론이고 최근 2, 3년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국채 시장에서도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모두 다 변동성이 크게 이제 증폭된 상황인데 네. 그런 상태에서 조금 금융투자의 거래에 있어서는 지금 유동성 기반의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투자의 수단이 다변화된 것은 좋은 일이나 네.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펀드라든지 또 CTA 펀드라고 그러죠. 커머더티 트레이딩 어드바이저리라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선물 시장 중심으로 했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네. 상당히 이제 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고 가령 뭐 1월 달에 지금 S&P 500 시가총액이 한 2조 달러 남짓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뭐 상당히 뭐 한 절반 이상이 지금 보고된 바에 의하면 네. 지금 뭐 나스닥의 한 탑 10 종목들이 이제 절반 이상을 지금 견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 종목들의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그런 알고리즘 펀드에 의해서 지금 형성돼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조금 퀀트 베이스의 펀드라든지 이런 헤지 펀드 그리고 또 ETF도 레버리지 ETF 또 역방향 ETF 그다음에 옵션 특히 최근 1월 달에도 옵션 해칭 거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펀더멘탈이 어쨌든 그 주가나 이런 금융 위험 자산의 어쨌든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만 네. 순간적으로는 상당히 그 왜곡되고 교란시키고 변동성을 키운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하고 또 접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다가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다 시장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방송에 집중하고 좀 뉴스 이벤트 네. 그리고 정책 이런 거에 다 집중하는 이유는 맞아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 정작 이제 조금 그런 변동성에 끌려다니는 거죠. 네. 변동성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 펀더멘탈 놓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될 걸 못 보고 허상만 보고 어떻게 보면 큰 어쨌든 유동성 세력에 네. 이용당하는 심지어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나요? 이제 그런 현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리고 이런 소음과 좀 진정한 재료를 좀 분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도 방송에서 좀 많이 조금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을 갖는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박사님은 다양한 채널에서 많은 시청자가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펀더멘탈이라고 봅니다. 네. 결국 그리고 전문 트레이딩을 하시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라면 결국 뭐 직장 다니면서 주식을 매일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또 변동성은 매번 어쨌든 좀 스마트하게 대처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결국엔 시장은 점점 더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이런 본질적인 기업의 본질적인 어쨌든 상황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종목에 집중하시는 투자가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이요? 네, 종목에 네. 결국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저희들이 접근해야 되는 것은 결국 이 기업이 돈을 버냐 안 버냐 벌어가는 과정이냐 아니면은 뭐 조금 안 좋은 펀더멘탈로 가는 방향이냐 네. 이런 기업의 펀더멘탈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노이즈가 많고 변동성이 심하고 투자하는데 힘드실수록 조금 단순화시키고 생각을 단순화하고 그리고 조금 더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그리고 가격을 쫓지 말고 조금 가치를 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칭이 있다고 가정하면 천칭이 오른쪽에는 프라이스고 왼쪽에는 밸류라고 하면
이게 밸류가 무거워지면 밸류가 커지면 P는 프라이스는 저절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P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밸류의 그림자인 P를 보다 보면 결국에는 P에 농락당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은 정보가 많이 그 유통되고 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밸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뭐 마켓이든 종목이든 좀 밸류에 집중하다 보면 실수를 줄이고 수익을 조금 더 쌓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밸류는 어떤 식으로 그럼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뭐 네이버에 나오는 PR만 보셔도 네이버에 보시면 PR이 나오고 또 예상 PR이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예상되는 EPS 기반의 PR이 나온 그 두 개만 보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주 심오한 공부는 뭐 투자하시면서 또 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마음이 흔들렸던 적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좀 불안할 때, 힘들 때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 마지막으로 조금 짤막하게. 저는 뭐 그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투자의 세계는 똑같다고 봅니다. 코스톨라니가 그렇게 그런 돈 뜨겁게 살아가고 차갑게 달아오는 책에서 그렇지만요. 인생에 2번 이상 파산하지 않는 사람은 투자자라고 말할 수 없다. 파산해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그 얘기는 심오한 철학이 있는데 위험자산 투자는 파산하기가 쉽다. 그리고 파산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투자에 실패했을 때 똑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여러 가지 철학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제가 해석하기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위안이 되는 오히려 말씀인데 혹시 투자에 실패하셨더라도 좀 코스톨라니의 그런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쨌든 위험자산 시장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자산이다. 주식은. 그러니까 그거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은 오히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뭐 질문에 대한 답은 좋은 책, 그리고 고전일수록 좋습니다. 50년 전 혹은 100년 전에 쓴 투자의 그루들이 쓰신 그런 책들을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지금 뭐 요즘 사람이지만 켄 피셔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하는가 이런 책을 한번 주식 투자자시라면 한번 뭐 책도 두껍지 않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저도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